국가정보자원관리와 화재 원인을 두고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의혹이나 중국을 연결지으면서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엄정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향후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한 시민이 경찰과의 체포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어 과잉 체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온라인상에서 국정자원관리와 화재를 둘러싼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주장들이 가짜 정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국정자원 화재 때문에 각종 국가 관련 시스템들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버가 지금 손상을 입은 만큼 국민들의 불안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일부 이제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일명 음모론 그러니까 이 화재가 어떤 특정한 국가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런 화재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증거들을 모두 없애기 위해 화재가 발생한 거다라는 취지의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올라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계속해서 이 음모들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는 점에 이제 경찰 측에서도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몇몇 유튜버들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가 중국이나 부정선거 의혹과 연관이 돼 있다는 주장인데 먼저 이 해당 주장들을 좀 들어보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화재 사태가 아니라 중앙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자료가 정치적 개입 또는 외부 개입을 끊고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인이 지금 들어오는데 몇 명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두 번째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중국 공산당인지도 몰라. 왜 지금이고 원인 불명이잖아. 이거 특검해가지고 밝혀내야 돼요. 네, 이런 얘기를 유튜브 보다가 들으시면 진짠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죠.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관리하는 시스템과는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게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일부 유튜버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의 화재가 중국이라는 특정한 국가를 또 이제 언급을 하면서 중국인들이 벌인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단체로 굉장히 대량으로 입국을 하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나라에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특히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현재 마비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고 한국에 무분별하게 입국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영상들이 퍼지고 있는 건데요. 사실관계는 다르다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화재로 인해서 출입국 관리와 관련된 그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요. 중국인의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어떤 관리되고 있는 그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서버에 통해 이제 그 정보들이 기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 내용과는 다르게 어떤 문제점도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현재로서 확인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경찰청은 일부 유튜버들의 이 허위 주장이 확인이 될 경우에 전기통신위반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어떤 경우에 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이 전기통신기본법, 그러니까 전기통신을 활용해서 의도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확대, 재생산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영상들, 허위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것이 이와 관련해서 딱 맞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전기통신을 활용해서 지금 잘못된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에 따라서 국민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에서도 누가 이런 영상을 올린 것인지 끝까지 추적을 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이 지금 이 허위 주장을 하는 허위인지는 이제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주장을 하는 일부 유튜버들뿐만 아니라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SNS 이런 부분들도 모니터링을 좀 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고 그 수사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처벌까지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전기통신기본법에서도 허위의 사실을 올리고 이것을 전파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건 이 전기통신이라는 그 매체의 특성상 한 번 퍼진 정보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렇게 언론 등을 통해서 다시
다시금 전달을 하더라도 이미 잘못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이것을 돌이키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큼 이와 관련해서도 잘못된 정보가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해 나가고 오히려 이런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 등을 통해서 댓글 등을 통해 더 확대 재생산돼가는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이런 정보를 게시했거나 아니면 다른 공간으로 퍼다 나른다고 표현하는 다른 공간으로도 또 이런 정보들을 게시했거나 또 선동을 주도적으로 했거나 한다면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긴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택배 물량도 그만큼 급증하고 있는데 다들 아마 대부분 택배를 한두 개쯤 받으실 게 있으실 거예요. 이 점을 악용해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이 기승을 예.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이요. 지금 택배 보내신 거 있죠? 주소가 잘못되어서 오배송되었습니다. 다시 주소를 기입하여 주세요. 이런 문자를 받으면 명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소를 잘못 맞습니다. 기입했나 하고 그 문자를 들어가 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소를 변경하세요라는 문자 메시지 때문에 URL을 클릭하고 본인의 주소를 입력한다거나 아니면 타인의 주소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자들이 모두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아니면 이 URL을 클릭했을 때 휴대폰에 이제 악성 코드가 설치가 되어서 원격 조정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서 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문자들이 올 수밖에 네. 없고요. 나에게도 지금 선물이 배송되었다. 주소를 입력하라라는 문자를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입력을 하게 되어서 피해가 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예, 택배뿐 아니라요, 경찰 등 공공기관으로 위장해서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됐다면서 유인하는 사기가 지금 잇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 및 공공기관은요, 정부 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를 할 때 문자에 이 주소라고 하죠. URL 주소를 절대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소가 있는 거는 누르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에 URL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일단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유형도 명절과 맞물려서 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명절에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동하다 보면 뭐 과태료에 단속이 되었다, 주정차 구역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정확한 위반 내역 확인하려면 또 문자 URL 클릭하세요. 이런 예. 문자가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URL을 포함해서 정부기관이나 단속기관에서는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문자를 받았다면 절대 누르거나 클릭하지 마시고 그대로 삭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좀 불분명한 주소나 전화번호 일체 누르지 않아야 할 텐데요. 저도 사실 실수로 누르는 경우가 좀 왕왕 있었습니다. 네. 만약에 실수로 눌렀다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요즘 워낙 이런 스미싱 문자 많이 받다 보니까 깜빡하고 클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일단 클릭을 했더라도요, 너무 당황하진 마시고요. 내 개인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문자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거 문자 받으신 분들은 뭐 콜센터로 연락을 주세요라고 해서 본인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는 그런 수법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 내가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다고 해도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요. 내 개인정보를 먼저 입력하지 않기, 그리고 의심 문자를 수신했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센터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휴 기간 뭐 스미싱, 보이스피싱 조심 또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그 과잉 체포 논란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폭행 장면을 목격해서 신고한 시민, 그 목격자를 체포하다가 과잉 논란이 불거진 거잖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한 목격자가 어떤 데이트 폭력 같다라는 부분을 목격을 하고 예. 신고를 한 겁니다.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을 했는데 출동 과정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이 폭력 사태를 해결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서 이 신고를 했던 목격자와 경찰관 사이에 오히려 시비가 붙게 된 겁니다. 예. 목격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측면이죠. 지금 어떤 폭력 행위를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건데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 강력하게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저지를 당한 그런 사태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황당한 사례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해당 경찰이 욕설을 해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욕설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닥에 넘어뜨려져 있는 상태로 머리와 목이 눌린 채 체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과잉 진압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이미 CCTV를 통해서 지금 제압하는 그 과정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서로 좀 옥신각신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경찰과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목격자가 욕설을 했다, 그러니까 모욕죄를 범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체포 과정에서도 굉장히 극렬하게 경찰관들에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진압이 불가피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예, 말씀하세요. 네, 다만 시민을 강하게 바닥으로 눕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몇 차례 더 이 바닥에서 누르는 듯한 모습 때문에 이건 너무 과도한 진압이다라는 네. 논란이 불거지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 목격자 시민이 이제 피해를 본 그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갈비뼈 5개가 골절이 되고 이제 입술이 터지는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좀 논란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특히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이제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침을 뱉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까지 추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가 가능한 겁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무력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정상적인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때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을 합니다. 네. 이제 경찰관들의 주장에 따르면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미 제압이 필요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인데 이 체포 과정에서 침을 뱉거나 하는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전후 상황 같은 부분을 CCTV라던가 블랙박스를 통해 정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시민의 주장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경찰이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상처로 입안에 피가 고여 있었는데 이거를 못 뱉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고자 시민이 경찰관들을 독직폭행 치상 혐의로 고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는 이 독직폭행 치상, 이건 뭐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일단 이 시민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 너무나도 억울하게 네. 과잉해서 진압을 당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것이라고 해도 이제 미란다 원칙,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아야 했는데 이런 부분도 받지 못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불법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직폭행 치상 혐의로 이 경찰관들을 고소했는데 독직폭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 무력을 사용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독직폭행을 행사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고요. 나아가서 이 독직폭행으로 인해서 치상,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게 되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민 같은 경우에는 이 과잉 진압을 문제 삼으면서 현재 독직폭행 치상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그 관련 CCTV 영상도 잠깐 보여드렸는데 이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측은 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 시민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을 취했다는 건데 앞으로 이 사건의 수사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과잉한 진압이 아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사건의 시작은 어떤 폭행을 목격한 목격자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 과정에서 왜 제대로 처리하지 않냐는 이 신고자의 요구에 시비가 붙었다라는 부분으로 현재로서는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네. 당연히 경찰과 제보자 사이에서도 어떤 물리적인 충돌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라는 쪽에서의 어떤 과잉한 진압이라던가 과도한 물리력 사용은
없었는지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미 CCTV나 이제 주변의 진술을 통해서 그날의 상황은 충분히 재구성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부적절하게 체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정확하게 수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부적절 체포 여부에 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또 불출석했습니다. 13번 연속 불출석한 셈인데요. 특검 측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선택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구인장 발부 등의 좀 단호한 조치를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어요. 오늘 역시 걸석 재판으로 좀 진행이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형사 재판은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란죄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 13번째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 직위원 재판부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석 재판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덧붙여서 피고인을 재판에 출석하도록 한 것은 어찌 보자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담겨 있는 규정입니다. 예. 직접 방어권을 행사하고 이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다투어 보라라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출석하는 것이 결국 피고인 없는 상태에서 물론 변호인은 참여하고 있지만 피고인 본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 재판이 진행되는 게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결국 뭐 구인장 발부와 같은 그 다음의 조치, 강제적인 조치보다는 현재로서는 걸석 재판 진행을 통해서 예정된 일정대로 재판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열린 내란 재판에서 주목할 점은 처음으로 중계가 허용이 됐다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열렸던 그 공무집행 방해 사건 재판부에 이어서 내란 혐의 재판부까지 중계를 허용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특검법에 따라서 관련된 재판이 중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이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한데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비식별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이 생중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법정에서 녹화를 한 후 이런 비식별화 조치를 거친 이후에 지금 그 영상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재판 같은 경우에도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증인들이 신문을 봤는데 모든 국민들에게 이 모습이 공개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나는 대로 증언을 하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 증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증인들의 어떤 신분에 노출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증인 신문 과정 역시도 중계에서 제외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지만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에서 재판을 공개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지금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이 신청한 보석 석방은 좀 불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보석 신문이 시작하고 있었던지도 지금 벌써 수일이 지났는데 굉장히 이제 결정이 좀 늦게 나왔단 말이죠.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부가 상당히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보석 신문이 지정이 되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보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 논거는 이제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계속 받는 것이 건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매우 어렵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불구속 상태, 즉 보석이 인용이 되면 성실하게 재판을 이어가겠다라고 그랬죠. 주장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주장 자체가 조금 모순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재판에 나가지 않은 부분은 보석이라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도 재판에 잘 참석하겠다라는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 계속해서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 자체가 보석이 인용될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게 된 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재판부는 관련해서 양측의 의견을 모두 종합해서 심사숙고했지만 일단 구속 상태와 현재 시점을 비교할 때 구속이 타당하지 않은 현저한 사정 변경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현재로서도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은 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라는 그 약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합리적으로 좀 의심이 가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건희 씨 수사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특검에서 김 씨가 국가유산인 종묘에서 차담회를 가진 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차담회를 할 당시에 종묘의 영령전 신실까지 둘러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곳은 조선 왕실의 신주를 모시는 공간으로 평소에도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지는데 여기까지 출입을 했던 걸로 확인이 됐네요. 그렇죠. 이곳은 엄격하게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 왕실의 신주를 모신 이 영년전 신실은요, 1년에 단 2번만 개방이 되게 되는데 네. 이 김건희 여사가 외국인 2명과 통역사 1명을 동행해서 이 영년전 신실까지 둘러보았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종묘 차담회 자체의 성격도 문제가 되는데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된 구역까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만약 이 과정에서 이제 여사,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그 지위를 남용해서 누군가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던가 아니면 직권 남용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말씀하신 혐의 더해서 국가유산이잖아요. 이게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 부분은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그렇죠. 이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확인한 부분 역시도 이 국능유적본부 사용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이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해줬다면 이 역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부분들이 문제될 수 있어서 어떤 전후 사정을 통해서 이곳이 개방이 되었는지, 이 차담회의 성격은 어떤 부분이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부터 특검 수사 상황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